철학, 파이어 아벤트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우리는 방금 수학과 과학에서 발견된 한계를 알아보았다. 철학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파이어 아벤트는 20세기에 활동하면서 근대 이성 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과학 철학자였던 그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만이 진리를 검증해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겼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거부하고 과학적 지식이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과 구분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당대 철학계는 논리 실증주의나 반증주의 등 객관적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엄밀한 과학적 학문을 추구하고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이룬 놀라운 성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과 사회학까지도 과학적 방법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휩쓸리게 했다. 하지만 파이어 아벤트는 과학사에서의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과학에서는 합리적 이성이 검증으로 이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시각 등 비이성적인 이유로 이론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 자료들을 종합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행성들의 공전이 더 단순하고 예쁘게 표현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파이어 아벤트에게 과학은 신화나 점성술, 미신에 비해 더 우월한 방법론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내 멋대로 해라 라고 외친다. 과학적 방법론만을 추구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실제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과학은 엄밀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 속에 우연적으로 성장해왔다. 과학자들이 기대하던 몇 가지 원리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과학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합리적 이성의 기초는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충동이었던 것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안정성 원리, 파이어 아벤트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는 수학, 물리학, 철학이 스스로 자신이 한계와 불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내적 붕괴가 세계대전이라는 외적 요인과 결합되어 근대 합리성에 대한 낙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이성은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제한적이며 폭력적 귀결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류는 몸서리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로서 기대되었던 근대 이성을 극복하고 근대 합리성을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현대는 근대 합리성에 대한 두 가지 태도로 정리된다. 어떤 사람들은 근대가 절대적 이성에 대한 맹신에 따라서 비극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합리적 이성을 손보고 수정해서 그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잘못된 사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철학자 하버마스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근대의 비극은 이성이 오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합리적 이성으로 대표되는 근대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시대적 특성을 탈근대성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번역하면 근대를 의미하는 모던의 후에, 다음에, 넘어서 등을 의미하는 접두사 포스트를 붙여 포스트 모던이 된다.
포스트 모던, 탈근대, 현대는 같은 말이며 모두 근대를 넘어서는 시대를 말한다. 여기서 근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근대 이성 중심주의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근대는 이성에 반대하는 반이성을 특징으로 하고 근대적인 합리성, 효율, 주체, 질서, 규율, 규칙, 통제, 발전, 성장, 기술에 저항하며 이 근대적 속성들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한다. 근대가 쌓아올린 이성과 합리성에 완고하고 질서정연한 고층 건물 안으로 새로 출근한 포스트 모던이 걸어 들어가서 취약해 보이는 몇몇 기둥을 손가락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적 합리성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을 해체라고 한다. 해체는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반이성이 시대가 온 것이다. 포스트 모던은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다만 이론부터 실천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포스트 모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자체가 이성에 대한 반대를 말하므로 정의하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의도 이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일면 타당한 설명이지만 이런 설명은 포스트 모던을 너무 신비적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사용되는 무엇이라 할 때 정의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념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념적인 측면. 포스트 모던 담론이 거부하고자 했던 것은 중세와 근대가 추구했던 이념이었다. 그런데 중세와 근대가 추구한 진리는 상반된다. 중세는 종교가 진리의 기반이었다면 근대는 이성으로 중세의 가치체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하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중세와 근대는 이념적으로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중세와 근대가 세계를 보는 관점, 단적으로 말해서 이분법이다. 이분법은 말 그대로 대상을 둘로 쪼개서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간은 왜인지는 몰라도 잘 모르는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둘로 쪼개서 이해하면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 무수히 많은 동물이 있을 때 이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척추를 기준으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구분해서 동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편에서 우리는 각 분야를 이분법으로 이해해 보았다. 역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급 대립으로 파악했고 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로, 정치는 보수와 진보, 사회는 개인과 전체, 윤리는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분법은 복잡한 세계를 놀랍도록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분석의 틀로 유용하다. 이분법은 중세와 근대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틀이었다. 문제는 이분법으로 구분된 두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를 억압하고 차별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나눠 파악할 수 있다. 선과 악, 남과 여, 서양과 동양, 백인과 유색인, 이성과 감성, 부와 가난, 미와 추 등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구분된 개념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둘 중에서 어떤 것은 우월한 것이 되고 다른 것은 열등한 것으로 가치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우월한 것으로 규정된 개념은 열등한 개념을 지배하는 당위성을 획득한다. 실제로
남성, 서양, 백인, 이성, 부, 아름다움은 중세와 근대를 통틀어 정상적인 것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유했다. 반면 악, 여성, 동양, 유색인, 감성, 가난, 추함은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서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단적으로 말해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기간은 기독교를 믿는 서양 백인 중산층 남성이 시대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반면 그가 아닌 것들을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차별, 인종차별이 만연했으며 이들이 피지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의 열등함으로부터 정당화되었다. 포스트모던이 중세와 근대를 비판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억압하는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세계를 강압적으로 둘로 쪼갤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가치들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이분법에 포착되지 않고 배제되었던 것들까지도 다시 복원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아예 배제되었던 제3의 성의 권리가 주장되었고 이성과 감성이 대립해서 포착되지 않았던 광기가 연구되었다. 또한 백인과 흑인이 정치적, 경제적 대립 구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요색인종들이 고유 문화가 관심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은 억압받고 익혔던 것들이 귀환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잊혀왔던 까닭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거부감이 들게 만든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들의 주장은 많은 이에게 지지받고 있으며 실천적 사회운동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실천적인 측면 근대 이성 중심주의의 이분법적 폭력성, 사고의 경직성, 규율과 규칙, 질서의 불편함 등은 포스트모던의 도래와 함께 급격하게 무너진다. 포스트모던은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기보다는 근대의 계획을 해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에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가치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1960년대를 휩쓴 문화운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실천적 운동이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운동, 인종차별 철폐, 학생운동 등의 정치, 사회 운동과 함께 회화, 사진, 미디어, 패션에 이르는 예술, 문화적 운동을 동반했다. 이렇게 넓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스펙트럼 중에서 68 혁명과 건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유럽에서는 68 혁명이 물결이 사회를 휩쓸었다. 68 혁명은 1968년 프랑스의 대학생들을 일으킨 시위로 시작하여 기성세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혁명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권위적이고 개몽적인 학교와 국가에 저항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신들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대했다. 또한 젊은이들은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에 반대하고 인간적 가치의 회복과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을 꿈꿨다. 모든 권위와 권력, 국가체제, 규범에 반대한 68 혁명은 유럽을 휩쓴 뒤 대서양을 건너 미국이 히피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가까운 한국이나 중국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당시 한국은 군부 독재 시기였고 중국은 독재적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위와 물질적 종속을 거부하고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68 혁명의 이념은 한국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은 배제된 채 서구와 미국 사회를 휩쓴 68 혁명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행동하라, 일하지 말라, 열정을 해방하라, 금지를 금지하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파괴는 창조의 열정이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굶주릴지라도 권태로운 것은 못 참는다. 선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투쟁은 계속된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보도블록을 들추어라. 해변이 나타날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라. 더 빨리 죽으리. 다음으로 건축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로 드러난다.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은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하며 가능적인 효율성을 배제한 양식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근대 건축을 고려해야 한다. 근대 건축은 아파트로 성장되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한 모습이었다. 근대의 대표적 건축가인 르 코르비지에는 직사각형의 공간을 겹겹이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이 인간의 편안함이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살기 편하고 효율적인 집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는 르 코르비지에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네모난 고층 아파트의 모습은 근대 이성중심주의의 효율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 근대 건축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 해체주의 건축이 추구하는 바다. 그래서 해체주의 건축은 비효율적이다. 둥근 형태를 띠거나 균형 잡히지 않아서 마치 무너질 듯하고 공간을 낭비하여 비용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러한 건축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축적 아름다움을 돌려주고 질서와 효율로 숨막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를 사유하게 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여행에서 현실 너머로 가고 있다. 현실 너머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기 앞서 진리의 의미와 진리가 변화해온 역사를 알아보았다. 정리해보자. 우선 진리는 아직까지 실체가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 속성이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리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음을 보았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불가지론,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시대마다 진리라고 믿어지는 영역이 존재했다. 원시, 자연신, 고대의 신화, 중세의 유일신, 근대의 이성이 그것이다. 근대 이성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해 주었으나 세계대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학문 내부의 붕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드러났다. 이러한 근대 이성의 붕괴와 함께 단일 진리에 저항하는 포스트 모던이 탄생했다. 포스트 모던은 중세와 근대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이분법에 의해 억압되었던 다원적 가치를 복원하는 실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진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나의 삶을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가 말해주는 진리가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종교와 국가와 학교와 시장과 가족이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 없을까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해
왔던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주변과 마찰을 빚더라도 다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고,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건히 해서 이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가는 인생도 괜찮은 선택이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 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원히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이제 진리의 조건과 역사를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진리의 후보자들을 만나볼 차례다. 이 후보자들은 진리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이미 소개받았다. 바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다. 진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인터뷰해보려고 한다. 이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근대의 분석 방법인 이분법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 이미 포스트 모던에서 비판받은 이분법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학문을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이분법적 기준으로 활용해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력한 진리의 후보를 인터뷰한 후에는 비공식적인 진리의 후보자로서 운둔하고 있는 신비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제 철학의 역사부터 시작해보자.